엊그제 그 체리 가져와가지고 뇌물을 바칠 때부터 알아봤다. 자, 지금 전세권에 남아있는 게 일부 전세가 있거든요. 일부 전세. 자, 이것도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항상 출제하는 것입니다. 일부 전세. 자, 우선은 갑이 실제 판례가 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백화점. 백화점 이름이 뭐였더라? 그레이스 백화점. 자, 갑의 백화점에 2층을 을이 빌렸습니다. 요 백화점 건물은 한 개 건물입니다. 한 개. 한 개니까 여기 일부가 되죠, 그죠? 일부 전세. 보증금 전세금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런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건물 전체에 병이라는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저당. 5월 1일 날. 전세권은 3월 1일 날. 누가 선순입니까? 전세권이 선순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끝나면은 을은 비워주고 갑은 500억 돌려주고. 근데 을은 비워주는데 갑이 500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이 갖춰졌네요. 기간 만료 플러스 반환 지체. 그러면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말라고 합니까? 우선 변제 받으라고. 자, 결론만 이야기하시면 경매 신청은 2층에만 합니다. 1층은 못 합니다. 우선 변제는 전부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을 스스로가 경매 신청하면은 2층에만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기다렸어. 답답한 병이 통째로 경매를 넣었어. 통째로. 그럼 을은 1순위죠. 경매는 이 사람이 넣었지만은 을이 먼저 요 전체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낙찰대금이 2층은 예를 들어서 400억이다 치고 1층은 만약에 600억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총 1000억으로 낙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을지가 경매 신청하면은 얼마만 받아간다? 400억 밖에 못 받아갑니다. 근데 을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통째로 경매를 넣어서 1000억으로 낙찰시켰네? 그러면 을이 병보다 먼저 우선해서 1000억 중에서 500억을 우선 변제 받아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매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는 전부에 참가할 수 있다. 딱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경매를 넣을 때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일부인 채로 경매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을이 2층에만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판사가 각하시켜 버립니다. 경매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을이 일부의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백화점을 분할한 후에 2층에 경매를 넣어야 됩니다. 분할. 그럼 분할이 무슨 뜻이에요? 건물 분할이잖아. 토지 분할은 쉽잖아요. 이렇게 쭉 이러면. 건물은 쭉 쪼갰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 후 이 말은 현실적인 분할이 아니고 법적인 분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할이 됐다는 말은 요 2층을 독립한 건물로 만들겠다. 이거를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할은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분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 경매를 받아주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경매를 안 해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분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때 그러면 어른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분할을 한 후에 경매 넣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민법은 출제 방식이 뭐냐? 나온 데서 나오는 게 거의 80%야. 나온 데서 나와. 대신에 나온 데서 나오면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어렵게. 에? 기존의 그 지문에서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전세를 다시 출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초점은 이제 여기에 갈 것이단 말이에요. 분할이 불가능할 때 어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됩니다. 자, 결론은 어른 전세권 자체로 임의 경매는 이제는 못합니다. 뭐를 못한다고? 경매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하고. 임의 경매는 그냥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판결 없이 임의로 경매하는 것이에요. 근데 강제 경매는 소송해서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으로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이제 안 돼요. 분할이 안 되면 그때는 소송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가지고 강제 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건물 전부에 강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뭐 오늘 휴일인데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아줄게. 수업 시간에도. 뭐 배고픈 거 조금 참으면 되지 뭐, 그죠? 자, 그래서 결론. 일부 전세는 핵심이 경매는 일부만, 우선 면제는 전부. 대신에 일부의 경매 낼 때는 법적으로 분할을 시켜야 된다. 분할이 되면은 일부 경매를 받아주고 분할이 불가하면은 이미 경매 자체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로 들어간다. 그렇게. 뭐 별로 할 것도 없어. 잘 들으면 그렇다. 자, 유치권 넘어갈까요? 자, 유치권 넘어가기 전에 그 130페이지 물상대위 찾았나요? 이제 거기도 별 4개를 하시고. 물상대위. 좀 전에 이제 감은 잡았는데 다시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도 충분히 한 문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주인입니다. 주인. 그런데 요 건물에다가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 집이 불타버렸단 말이야. 전소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집이 없어지면은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원래는. 저당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은 물건을 객체로 합니다. 그 물건이 없어지면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요 집이 A 회사에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입이 돼 있었다고. 자, 그러면, 자, 갑한테 집은 없어졌지만 대신 생기는 게 뭡니까? A 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정확하게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에요. 그냥 보험금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권리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보험금 청구권. 그러면 이 집은 원물이야. 자, 원물이 없어지고 대신 태어났죠. 요거를 우리는 변형물이라 한단 말이야. 변형물. 이렇게. 변형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만약에 이 변형물을 신속하게 뭐 하면 역시 또 압류. 아까 했잖아요. 압류를 해버리면
요 집 위에 있었던 저당권이 요 변행물리로 옮아가서 존속합니다. 그거를 뭐라 한다고? 물상대위라 합니다. 물상대위. 저당권의 효력이 변행물 위로 대신해서 존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상대위. 그럼 물상대위가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경매 넣어가지고 우선 면제 받아가면 되다. 그럼 대표적인 게 변행물이 뭐가 있느냐? 첫째 요거. 두 번째, 이 집이 수용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국가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죠. 자,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A 갑한테 뭐가 생긴다? 손해배상, 배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시험에 나와봤죠. 요 세 개야. 변행물 개념은 이 세 개가 딱 돼야 된다. 집은 뭐라고? 원물. 요 세 개는 뭐라고? 변행물. 자, 그러면은 변행물이 돼야 물상 대비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변행물이 특징이 뭐냐 그걸 잡아줘야 돼. 자, 원물이 정확하게 없어지고 대신 생겨야 변행물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원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 원물이 없어지는 사유가 세 개가 딱 있습니다. 멸실이 됐다, 전부 없어졌다, 훼손이 됐다, 일부가 없어졌다, 수용이 됐다, 개인의 세계에서 없어졌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원물이 멸실, 훼손, 수용이 되고 대신해서 생긴 것을 변행물이라 합니다. 이 변행물이 돼야 물상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집이 불탄 것이 아니고, 그죠? 갑다시한테 집을 팔았어요. 매매. 팔았어. 그리고 갑다시한테 빌려줬어. 임대차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에게 뭐가 생깁니까? 갑다시한테 팔면은 매매 대금 채권이 생기잖아. 맞죠? 그다음 빌려주면은 뭐요? 차임 채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매매 대금 채권과 차임 채권은 변행물이 아니란 말이야. 왜? 집이 그대로 있잖아요. 집이 그대로 있으면 저당권이 그대로 있는데 뭐 옮겨갈 필요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매매 대금 채권과 차임 채권은 원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변행물이다, 아니다. 여기는 물상 대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 이 보상금하고 관련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자, 수용은 재결 수용하고 협의 수용이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공치법상의 수용입니다. 공치법. 줄여서. 나도 법 이름 모른다. 나도 법 이름. 그 법 이름 있었긴데 어디에? 없나? 아, 공치법 돼 있네.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나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공법에서는 나오잖아 이게. 이게 뭐지? 공법에서도 공시법 이래 하나? 공시법. 아, 공시법. 맞아, 길어서 그럴 거예요. 그죠? 하여튼 공시법이다. 공취법. 이렇게. 그러면 협의 취득에서 협의 수용에서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 판례가 본질이 매매대금이라고 봅니다. 뭐로 본다고? 매매대금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 청구권이 변행물로서 거기에 물상 대비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은 재결 수용에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협의 수용에서 보상금은 매매대금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에는 물상 대비가 안 된다. 이렇게. 됐나요? 뭐 할 것도 별로 없어. 간단한데. 거기 그거 다 들어있네. 그 기출 표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32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앞에 이렇게. 요런 거를 형광펜으로 진하게 딱 표시를 해놔라고.
그래 다음에 요약서 읽을 때 실체감이 팍 온단 말이에요. 32회하고 33회를 내가 2회를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는 저 앞에 건 필요 없고. 그러면 2년 전에는 요게 나왔고 1년 전에는 요게 나왔고 올해는 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실체감을 가지고 읽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자, 유치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른 거는 지금 필요 없고. 유치권 132페이지. 유치권. 자, 우선은 유치권에는 1번 타자가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요게 별 4개입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립하면은 효력이 어떠냐, 요런 이야기입니다. 딱 2가지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다. 이렇게 임차인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집 수리를 했어요. 수리. 그 수리비가 있단 말이야. 집 수리비. 수리비 100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임대차가 이제 끝났어. 임대차가 끝났으면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리비를 아직 못 받고 있어. 그럼 비워줘야 된다.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요 집을 그대로 유치함으로써 안 비워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 채권을 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 이 목적물하고 채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성. 자, 유치권이 성립하느냐는 결련성이 90% 차지합니다. 결련성이 있냐 없냐. 판례도 90%가 결련성입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을이 그냥 100만 원 빌려줬어요. 대여금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 채권은 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이 빨간 채권을 받기 위해서 유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련성이 있는 채권을 위해서 유치한다. 그게 기본적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려 하면은 크게 4가지 요건이 딱 필요합니다. 하나는 유치권은 사용권입니까? 담보권입니까? 담보권이죠. 뭐를 담보합니까? 피담보 채권. 그래서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고. 당연하듯이.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합니다.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끼리는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자. 요런 특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이 없을 것,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3가지다. 채권 존재, 점유, 성립, 배제 특약. 요렇게. 자, 그러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하고 같은 말이 2개 더 있어요. 같은 말을 잘 알아야 된다고. 뭘까? 같은 말. 첫째는 원상복구 특약. 2번째는 채권 포기 특약. 뭐라 했습니까? 원상복구 특약, 채권 포기 특약.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 올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 전부 다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래 들었는데 채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내버린다고. 그럼 머리가 멍해요. 저기 먹고 이래 되는가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외우는 사람에서 외울 필요가 없어.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원상으로 복구하겠다 그 말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똑같습니다. 수리비를 내가 투입했잖아. 그러면 그 수리비를 투입해서 수리를 했어. 그걸 원상으로 복구하겠다. 자기 돈으로. 그러면 채권을 받아내겠다 안 받아내겠다? 안 받아내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말은 채권 포기 특약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포기하면은 채권이 없죠. 그럼 채권이 있어야 유지권이 성립하잖아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유지권 성립은 당연히 배제된다고.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제발하고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슬로 천천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 이게 가장 빠릅니다. 문제풀이 할 때도 똑같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면은, 네? 엄청나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 소문 들어가지고, 야, 1차는 오전에 시간 싸웁니다. 1번부터 읽습니다. 눈이 벌거해가지고, 1번 뭐,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고 나서 5번까지 읽고 나면은 뭐를 읽었는지 한 개도 몰라. 자, 또 올라갑니다. 1번부터 또 막 읽어. 또 몰라. 또 올라가. 이 짓하고 앉아있어. 천천히 한 방에 딱 읽어야 된다. 한 방에. 에? 나중에 돌아와서 또 읽어야지 이래 하지 말라고. 천천히 한 방에 딱 읽으라고. 한 방에 읽었는데 지문 중에서 몇 개 모르면 크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라고. 나중에 다시 와서 그것만 보도록. 그 요령을 항상 기억하시고, 스피드를 내라, 슬로우라, 슬로우, 천천히. 그래, 저도 천천히 강의하고 있잖아요. 습관 들이려고, 천천히. 제가 강의는 천천히 하는데 진도는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왜? 시험에 나올 것만 하거든.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처음에 적응만 잘 되면은 실전에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기본기가 튼튼해서 가기 때문에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해도 내한테는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하고 실전 점수하고 50% 이상 바뀝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모의고사는 내가 내 80점 받았는데 실전 가면은 50점. 모의고사는 내 50점 받았는데 실전 가면은 80점.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은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모의고사에 강한 사람은 대체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변형시킨 거를 자기가 답을 내려면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충실. 그죠? 그죠? 그 말은 지금 모의고사 찾을 때 30점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란 말이에요. 상관없어.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금 전국 수석엔 얘도 4월 말인 거 시험 칠 때 20몇 점인가 이래 받았다고. 9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점수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민법이에요. 민법. 9월 달부터. 끝에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참아라고. 30점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60점 되겠나. 나는 생긴 것도 그렇고 이래 하지 말라고. 그죠? 지금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대신에 모의고사 훈련은 하시라고. 훈련. 왜? 기술적인 요소는 자꾸 터득해 나가야 되거든. 자, 여기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봅시다. 자, 채권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결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거 잘 놓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변제기 도래. 요거 잘 놓친다고.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 자, 결연성은 두 종류가 다시 있습니다. 자, 채권하고 물건하고는 결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채권하고 점유하고는 결연성이 없어도 됩니다. 점유하고는 뭐라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물건하고는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돼야 합니다. 뭐라고? 물건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물건 때문에, 물건에 관하여, 물건으로 인하여. 그래서 물건 때문에 생겨야지 사람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결연성이 없습니다. 물건 때문에. 사람의 배신으로 채권이 생겼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사람의 의무 위반으로 채권이 생겼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물건 때문에. 그걸 강조한다. 그럼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 결연성 있는 채권은 오늘 하면 첫 번째 하는 거 아이가 모르겠다. 지혜없다, 지혜워.
네 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1번은 비용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동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말고는 결련성이 무조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매매대금 채권 있다 없다? 없어. 차임 채권 없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 없다. 없어. 전부 다. 권리금 채권 없어. 보전금 채권 없어. 여기에 들어가면은 결련성이 있고 유치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1번이 90% 이상 차지합니다. 비용 상환 채권. 이것도 아까 수리비 채권이라 했죠. 1번에 속한단 말이에요. 1번에. 그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자,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돼요. 점유하고는. 자, 하나 물어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른 입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럼 어른, 점유를 먼저 했나요? 아니면 채권이 먼저 생겼나요? 1년 내내 똑같아. 점유를 먼저 했나요? 채권이 먼저 생겼나요? 점유를 먼저 하지. 저 집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리를 해가지고 채권이 생겼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유치권에는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뒤에 생겨요. 됐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불독을 이야기했습니다. 불독 뭐 이야기했노? 기억나나? 또 해야 되나? 뉴페이스가 있으니까 참 이게 피곤하네. 자, 지금 갑이 불독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독 사건. 자, 을이요. 이제 갑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불독은 이날따라 기분이 엄청 안 좋아. 왜? 자기는 개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들이 쥐를 볼 때마다 못생겼다고 그러거든. 화가 나 있어. 그날 날씨까지 꾸무리해. 그래서 불독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보고 인간이 못생겼다고 하면 즉시 뜯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갑의 대문 앞에 딱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불독의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마디 해야 돼. 생긴 거 보면은. 역시 을은 더럽게 못생겼네. 이래 돼버렸어. 신속하게 달라들어서 200만원치를 뜯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을은 불독 주인한테 200만원 손해배상 채권이 있죠. 이게 문제 생겼죠? 채권이 문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200만원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물은 불독을 한 달 뒤에 점유해도 유치권은 된다고. 이 불독을 유치한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뜯기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그럼 이거는 채권이 먼저 생기고 물건을 뒤에 점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치권은 된다. 그거를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면. 그래서 민법 법이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똑바른 선생한테 똑바른 학생이 똑바로 한 방에 딱 들으면 끝입니다. 원래. 그 3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가 탈락되면 이제 어리부리하게 이래간다. 이러면 이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채권하고는 물건하고 결련성이 필요하고 채권하고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 그 다음 변제기 도래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점유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점유 넘긴 게 6월 1일이야. 그런데 을이 수리를 완성한 게 6월 6일이야. 그런데 6월 6일 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6월 9일 날 갚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점유는 6월 1일부터 했지만 변제기 도래는 언제입니까?
6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9일부터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오케이? 점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기가 도래할 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오케이? 예. 그래서 점유는 6월 1일, 수리는 6월 6일, 변제기는 6월 9일이라면 6월 9일부터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 자,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들어보셨죠? 자, 간접 점유가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을다시한테 빌려줬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집이 을다시로 갔어요. 물론 갑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빌려주면은 을다시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을은 을다시에게 집을 빌려준 채로 간접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오케이? 예. 간접 점유도 된다. 간접 점유. 그런데 돌아가지고 을이 하필 빌려줘도 갑한테 빌려줘 버렸어. 집을. 이렇게. 이거는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이 제3자한테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했다. 그거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왜? 이때는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점유를 넘겼다는 것은 유치권 포기로 봐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도 되는데 채무자 갑을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점유는 적법이 돼야 합니다. 적법. 이렇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시계를 훔쳐서 수리했어요. 그럼 수리비 채권이 있겠죠. 수리비 채권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되는데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훔친 시계를 점유할 수 있을까요? 유치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도둑놈의 점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유는 반드시 적법 점유해야 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단순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성립이 됐으면 효력이네요. 효력. 자, 효력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권리와 의무를 효력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 자, 우선은 유치권자의 권리는 첫째, 뭐가 있을까? 경매권. 경매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유치권자하고 임차인하고 주택, 상가 임차인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온 김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임차인은 둘 다 없습니다. 주택, 상가 임차인은 경매권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는 책을 백날 봐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에 딱 이렇게. 자, 그래서 민법상의 일반 임차인은 아무것도 없어. 주택 상가 임차는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경매권이 있다고. 정반대로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를 원칙적인 경매를 합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 원칙적인 경매. 그럼 여기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약에 저당권자가 지나가 불러가지고 저당권자 네 경매권 있냐?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말라고 경매하노? 우선 변제 봐달라고. 우선 변제 어떻게 받노? 경매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자가 지나가 물어봅니다. 유치권자 경매권 있냐? 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말로 경매하노?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이래 보잖아요. 여기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죠?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경매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고. 자, 이거를 우리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 합니다. 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유치를 하면은 때로는 유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뜨거운 여름날에 만약에 배추를 유치했다. 그럼 썩잖아. 그러면 신속하게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유치합니다.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 그걸 뭐라고? 환가를 위한 경매, 현금화를 위한 경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출을 하나 내볼까 심심한데, 피할 수 없는 기출. 자,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OX. O다.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 변제하고 우선 변제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변제는 내만 우선적으로 받겠다. 그런 뜻이고, 그냥 변제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서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있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권.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일종의 대물 변제하고 같은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00만 원 채권인데 만약에 요 집이 99만 원짜리야. 이렇게. 그럼 갑오 입장에서는 99만 원짜리 집을 찾아오려고 100만 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영원히 유치해야 되잖아. 남의 집을 영원히 유치하기가 쉽습니까? 골치 아픈데. 에? 만약 시계를 유치했다. 성관주의로 유치합니다. 그럼 시계가 날씨만 흐리면 뭐 해야 된다? 닦아내야 됩니다. 기름으로 계속. 이걸 평생해야 된다고. 그럼 을이 좀 불쌍하잖아요. 그죠? 찾아가지도 않을 물건을, 그죠? 이 사람이 계속 유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 법이, 을아, 니 100만 원 받기 텄다. 그냥 99만 원짜리 요 집으로 변제 충당해라. 집을 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돈 대신에 간단하게 집으로 변제 충당하는 권리. 그런 뜻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자는 원래 과실 수취권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 유치권은 사용권입니까? 담보권입니까? 담보권. 사용권이 돼야 사용함으로써 생긴 이득, 그걸 과실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원래 과실이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책이나 이런 데는 과실 수취권 써놨는데 그게 아닙니다. 과실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다. 정확하게 이렇게 부른다. 과실 수취에 의한 변제 충당권. 이렇게.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을 빌려줘서 과실을 월세를 받아가지고 요 100만 원 채권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뭘 한다고? 과실 수취에 의한 변제 충당권.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요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도 좀 필요 없고. 자, 유치권자의 의무를 한번 볼까요? 의무. 의무는 첫째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성관주의 의무. 이거하고 반대말이 뭘까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관 주의 의무는 높은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낮은 보통의 주의 의무. 자, 유치물은 자기 물건입니까? 남의 물건입니까?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점유하라. 이게 성관주의입니다. 줄여서 그렇지 원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우리말로는 높은 주의 의무.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즉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함부로 대여할 수 없고 함부로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른 갑의 물건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죠? 지 맘대로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갑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 물론 사용 중에서 특별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용 요구만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래서 일반 사용할 때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받을 필요가 없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무보다는 만약에 유치권자가 요 의무를 위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위반을 했을 때 갑의 조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 유치권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의 조치는 을에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유치권 소멸 청구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하고 두 번째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 제도는 두 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무슨 말이냐? 저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집을 찾아오고 싶어. 집을 찾아오고 싶은데 100만 원이 없어. 근데 마침 갑에게는 200만 원짜리 토지가 하나 있어. 그럼 갑은 200만 원짜리 토지를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시켜서 집을 찾아올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거를 뭘 한다고?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유치권 소멸 청구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멸 청구, 그 다음에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 청구 두 가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청구로 돼 있지만 강력한 형성권으로 판례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위의 청구는 청구 즉시 유치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런데 밑에는 그냥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구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또는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소멸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의무 위반으로 소멸 청구, 바로 소멸. 담보 제공으로 소멸 청구. 유치권자가 승낙을 하거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소멸. 됐죠? 할 게 없어서 미치겠죠, 그죠? 뭐 할 게 없잖아, 별로. 자, 그리고 134페이지 보세요. 양괄호 7번 나옵니까?
유치권자 압류 그거는 조금 뒤에 합시다. 뒤에. 유치권에서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뒤에 합시다.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 옆에다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하기는 이래 해라. 이게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 제가 히트를 한번 쳤거든. 그래서 7년 전인가 그때는 기본서나 이런 데 압류하고 유치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논문을 읽어보는데 유치권하고 압류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이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양반이 출제위원 들어가면은 100% 나오겠다 싶더라고. 그래 마지막 10월 달에 특강 해가지고 간단하게 답을 내는 방법 가르쳐줬거든. 내한테 들은 사람 어땠을까? 다 맞췄어. 안 들은 사람은 거의 다 틀렸어. 거의 다. 예,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거. 그죠? 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제가 양산에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요. 머리가 희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제가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까 싶어. 특강할 때, 그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은 별거 아니야. 근데 아껴놨다가 나중에 보자. 자, 조금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